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AI 랩 하정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애트리 오픈소스 테크데이에 저희 기술, 특히 하이퍼클로바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과 초대규모 AI 내용을 공유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한 20분 정도 저희가 진행했던 여러 가지 초대규모 AI 기술 중심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바야흐로 초대규모 AI 시대라고들 합니다. 작년 5월 말, 6월 초 정도에 오픈 AI가 GPT-3를 공개한 이후로 전 세계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죠. 기존까지 상상으로만 생각했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GPT-3가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뭐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요리법도 쓰고 대본도 쓰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파라미터 업데이트와 같은 기존의 어떤 학습 방법이 아니라 예시만 몇 개만 보여줘도 굉장히 기존에 현존 나와 있는 그 어떤 AI 모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인컨텍스트 퓨샷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연구 그룹들,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연구 그룹 당연히 포함해서 초대규모 AI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 이후로 굉장히 큰 대규모의 AI 모델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나오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하이퍼클로바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초대규모 AI를 지금 어떤 연구 개발하고 있고, 뉴스만 해도 여기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초대규모 AI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기업들, 연구그룹,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이런 부분, 이 초대규모 AI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딥러닝이 어떤 AI의 핵심 기술이 된 지도 이제 십수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특히 2015년 레지넷이라고 하는 이미지 인식 모델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확한 인식 성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2015년 레지넷이 공개가 됐을 때만 해도 그때 당시 학습했던 데이터가 주로 이제 이미지넷 1K라고 해서 한 100 몇십만 장 정도 되는 데이터셋이었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학습을 했었는데, 최근에 비전 쪽 이미지 인식을 위해서 학습하는 모델들을 보면은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모델이죠. 트랜스포머, GPT-3도 이 트랜스포머를 열심히 굉장히 크게 만든 모델이긴 한데, 이걸 이미지 인식용으로 만들어 놓은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도 크기가 18억 개 정도의 매개면수를 갖는 모델이 공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구글에서 공개된 연구 같은 경우도 이제 24억 개의 굉장히 큰 모델이 공개가 됩니다. 이런 모델 학습을 위해서 또 어떤 사용된 데이터의 크기가 JFT 3빌리언, 30억 장 정도 되는 데이터가 활용이 되죠. 학습하는 데이터 크기, 그리고 모델 크기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거는 텍스트 혹은 자연어 쪽은 훨씬 더 그 규모가 크다고 보실 수 있고요. 벌트가 2018년 10월에 공개가 됐을 때 기본 모델 크기 한 120메가, 그러니까 1.2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이었고요. 그때 당시 학습한 데이터는 뭐 위키피디아, 뭐 북코퍼스 이런 거 정도였는데, GPT-3가 학습한 데이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 뭐 5천억 토큰 정도를 학습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크기는 뭐 1000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하이퍼클로바는 GPT-3보다 좀 더 크고요. 이 정도로 모델과 데이터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전이었죠.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와 함께 튜링 에너지 530빌리언짜리, 즉 5,3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크기로만 치면 GPT-3 175빌리언의 거의 3배에 가까운 굉장히 놀라운 크기였던 모델이 공개가 되었죠. 이런 추세는 점점 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떤 예상이고요. 이렇게 모델을 키워놨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것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초에 어떤 오픈 AI에서 공개를 했던 달리라고 하는 거죠. 텍스트 정보를 주면 그 텍스트 정보의 의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연구가 공개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5월달인가 6월달인가로 추정 기억이 되는데, 오픈 AI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AI에서 GPT-3를 좀 잘 파인 튜닝을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공개한 게 이제 코드를 대신 짜주는 AI인 코파일럿 프로젝트를 GitHub 프로젝트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된 모델이 코덱스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사실상 사람과 AI가 페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옛날 같으면 상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실 모델을 키우는 것, 하이퍼 스케일을 가져가는 것들이 정말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결과들이 좀 있는데요. GPT-3 논문에 따르면
저기 모델의 크기 그리고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모델 크기와 데이터, 사용된 데이터의 크기가 서로 제한을 주지 않는 조건이라면 서로 양쪽 다 키울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저는 왼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미지 인식 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게 최근 구글에서 나온 연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전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규모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어떤 정확도, 특정 태스크에 대한 정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그럼 네이버도 포함해서 이런 초대규모 AI를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집중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어떤 저희는 플랫폼 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에는 중심에는 플랫폼 사용자 그리고 플랫폼 구성원들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상공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쇼핑 같으면은 이제 셀러분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동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 주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블로그 같은 것들이 되면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강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느냐? 결국 클라우드 그리고 AI가 굉장히 강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AI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AI의 중심에 네이버 AI 중심에는 네이버 클로버가 있고요. 클로버가 지난 2017년부터 만들어왔던 여러 가지 AI 모델들, 이런 음성 합성하는 클로버 더빙 같은 저희가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미 공개를 해놓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언택트 상황에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활용을 하고 계시죠. 동영상에 어떤 편집할 때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성을 넣으면서. 그 외에 또 이런 미팅이나 회의 같은 거 혹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하셨던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씀 같은 것들을 녹음을 해서 이렇게 텍스트로 바로 전환을 해주는 클로버 노트 같은 앱도 굉장히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 외 챗봇이나 어떤 OCR 그리고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AI 센터, 컨택트 센터 같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디바이스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AI 스피커도 많이 나왔지만 전 세계 최초 책을 대신 읽어주는 램프인 클로버 램프도 굉장히 인기가 많죠. 특히 AI 기술이 어떤 비즈니스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공헌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디오 한 편 보고 가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원에 나서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동원해 방역 업무를 돕는가 하면 자금 지원에 나서는 곳도 있습니다. 재계의 이런 노력은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능동감시자에게 전화가 갑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 보건소입니다. 혹시 지금 발열 증상이 있으세요? 네이버가 성남시에 지원하는 AI 기반 전화 서비스입니다. 성남시는 하루에 2번씩 이 전화로 능동감시자 80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클로버 케어콜을 제공해 주신 덕분에 초기 300명의 능동 감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클로버 케어콜이 도입된 지금은 선별진료, 역학조사 등의 직원을 집중 배치할 수 있어 인력 30여 명의 절감 효과를 내고. 네, 이렇게 그 능동 감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일일이 전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 3, 4천 명한테 소수의 공무원이 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AI 기술력 이런 걸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구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지만 굉장히 좋은 탑티어 AI 컨퍼런스에서 얼마만큼 뛰어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2017년 처음 생겼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계속 중장기 선행 연구 개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런 발표 논문 건수가 점점 증가를 했고 작년에 이제 43건 정도 발표를 했고요. 이런 논문들 중에서는 이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 같은 걸 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계속 이제 어떤 인턴 혹은 산학 협력을 통한 어떤 강력한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66건 정도의 탑 컨퍼런스 정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수치는 이제 기업에서는 도저히 비교할 기업이 없고요. 거의 굉장히 뛰어난 어떤 학교들, AI 대학원들에 거의 버금가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기술들의 상당수가 논문에서 그친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도 적용이 됐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겠죠. 초대 규모로 다시 조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AI 관련해서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클로바 관점에서는 저희가 좀 지켜본 거는 GPT-3가 나온 이후로부터 초대 규모 AI가 가져올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 변화는 첫 번째 이제 AI 서비스를 위한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개별 어떤 AI를 활용한 서비스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디지털 파일형 Q&A 시스템이나 혹은 쇼핑 추천이나 뭐 여러 가지 고객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해당하는 서비스들마다 이런 것들을 AI 문제로 다 정의를 하고 정의된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다 개별로 구축하고 그리고 다 새로 학습을 했어야 했죠. 하지만 초대 규모 AI 시대에는 이제 비슷한 문제들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큰 모델에다가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아주 미세하게만 적용하는 미세하게 조금만 바꿔서 적용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이제 스탠포드 휴먼 센터드 AI라는 그룹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초대 규모 AI를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AI 기술 기업의 혹은 플랫폼 기업의 어떤 경쟁력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문제는 초대 규모 AI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결국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뛰어난 연구자뿐만 아니라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이슈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분들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학습해야 될 데이터 규모 엄청나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초대 규모 AI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이 커지고 데이터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학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보유하고 있느냐, 인프라스트럭처는 GPU나 네트워크, 스토리지, 심지어 그런 것들은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니까 공간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렇게 이런 중요한 3대 요소를 다 준비를 하고 저희가 만들어낸 초대규모 AI 하이퍼 클로바입니다. 아마도 수십 빌리언급 영어가 아닌 모델들 중에서는 최초로 학계에서 인정받은 기술인 것 같고요. 학계에서 인정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죠.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이퍼클로바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처음 시작을 했던 거는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외부의 클라우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엔비디아 슈퍼팟을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오픈AI GPT-3 굉장히 막강한 모델이긴 하지만 학습한 한글 데이터의 비율이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 중에 0.016%입니다. 사실상 한글을 이해는 조금 할 수 있을지언정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막강한 AI 기술을 우리 사용자, 한국어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없다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AI 주권 수호 측면에서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적 문제 없이 이렇게 잘 구축을 해서 97% 이상의 한국어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 훈련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5,600억 토큰, GPT-3가 학습한 전체 데이터량보다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뉴스 50년어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시켰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모델들을 만들어냈고요. 현재 가장 큰 모델의 크기는 204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갖는 모델인데 모델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검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해서 만들어냈는데 실제 서비스가 적용된 모델은 820억 개의 변수를 가진 것, 그리고 390억 개의 변수를 가진 모델들이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 몇 가지 예제, 사람은 그렇죠. 하나를 가지면 예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 모델이 하이퍼클로바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기획자, 엔지니어가 아닌 코딩을 잘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적인 어떤 UI, UX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고 그걸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제 몇 개만 입력을 하면 거기에 그 예제와 거의 동일한 혹은 그 예제를 닮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결국 노코드 AI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되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면 특정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 서비스 제품 다 정의한 다음에 사용자들 대상으로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구축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 가공, 검증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를 가지고 AI 모델 만든 다음에 최적화해야 되고 그리고 뭐 요즘 MLOps라고 얘기를 하죠. 운영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될 때 어떤 에러가 있는지 사용자 피드백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크게 5단계를 계속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문제는 저기에 반드시 머신러닝 전문가, AI 전문가, 뛰어난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 기획자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런 AI 서비스들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가 있다면 저 가운데 있는 3개의 과정을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서비스 정의를 하고 하이퍼클로바를 해서 간단한 POC 정도는 기획자분들도 혹은 머신러닝 잘 몰라도 파이토치 코딩 못해도 쉽게 그냥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데모를.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어떤 베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걸 좀 더 서비스화 하기 위해서는 그때 머신러닝 엔지니어분들 혹은 뭐 개발자분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쉽게 디플로이가 하는 게 가능해서 훨씬 더 다양한 AI 서비스들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네이버 쇼핑에 기획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상품들이 주어질 때 이 상품 자체의 어떤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상품들마다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 해시태그 그리고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획전을 하는 그 기획자분들이 타이틀을 실제로 타이틀을 직접 만들었죠. 뭐 어느 이벤트나 마찬가지지만 타이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하이퍼클로바를 이용을 해서 이제 타이틀 후보들을 만들어 봤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완네스 같은 표현이죠. 이런 완네스 같은 표현 굉장히 신조어인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해서 하이퍼클로바가 만들어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이퍼클로바가 만들어낸 기획전 제목인데 댕냥이와 함께하는 굉장히 훌륭한 표현을 쓰죠. 적어도 이 하이퍼클로바가 저보다는 이벤트 타이틀을 잘 뽑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이퍼클로바가 만들어낸 어떤 타이틀 제목들 중에 한 99%는 그냥 이거는 바로 써도 되겠다 할 정도의 어떤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가 하이퍼클로바를 활용을 해서 어떤 그 목적 지향의 대화, 예를 들면 어떤 피자를 주문하는 챗봇 이런 걸 만든다고 했을 때 실제로 시나리오별로 다 이렇게 데이터 시나리오를 다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 다 했어야 했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지만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하면 훨씬 더 생산성을 높여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막강한 기능을 가진 하이퍼클로바이다 보니까 저희는 AI 윤리 훨씬 더 강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2월에 서울대 사피라고 하는 AI 정책 이니셔티브 그룹과 함께 이런 사람을 위한 AI를 만들어야 된다는 자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선포를 했고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이퍼클로바도 개발하고 있고요. 더하기. 자, 어떤 모델이든 어떤 기술이든 측정 가능하지 않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70점짜리인지 80점짜리인지를 알아야 90점짜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어 AI 모델을 만드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명확한 제대로 잘 설계된 평가할 만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어 이해 관점에서. 그래서 저희는 업스테이지나 어떤 리드 그리고 뭐 카카오 브레인 이런 회사들과 함께 클루라고 하는 한국어 AI 성능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요. 네, 이번 유립스의 데이터셋 트랙에도 억셉이 되었죠. 실제로 GitHub 그다음에 리더보드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초대규모 AI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남은 숙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 기억력이 좀 짧기도 하고 글을 정말 잘 쓰는데 문법 관점에서 내용은 틀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해결해야 되고요. 그 외에 데이터의 평행성이 있으면 그 평행성이 모델의 평행성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학습이 좀 모델이 커지다 보니까 한 방에 쫙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텍스트 중심인데 이걸 멀티모달리티로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 혼자만 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뭐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야 워낙 사람들이 많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산업혁명 방안 혹은 생태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 이유는 대학과 산업계가 가진 리소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와 각각 어떤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하이퍼클로바의 남은 숙제들 함께
풀어나가는 걸 하고 있고요. 기존 산학과 전혀 다른 부분은 그냥 돈 주고 땡 하는 산학이 아니라 저희 멤버들이 겸임교수로 가서 함께 연구를 하고 문제 정리를 하고 학생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이런 필사건, 이런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네트워크들, 연구 그룹들과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미국, 중국이 워낙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AI, R&D 에코시스템을 대학교 연구소, 그다음에 저희 파트너 기업, 중소상공인들, 중소스타트업들과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서 미국과 중국과 어깨를 나눠야 하는 어떤 기술을,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오픈소스 테크데이 행사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